분명히 좀 경기 침체가 오고요. 예, 그런데 주가는 많이 선행한다는 겁니다. 아마 내년 1분기 주가가 가장 많이 반영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내년 1, 4분기 삼성전자 주식도 사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금리는 이미 정점을 쳤다고 보고 있어요. 달러 가치가 한 30%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하락도 꽤나 많이 폭이 컸잖아요. 계속 하락 국면이다. 2023년에. 네, 그리고 2024년까지도 갈 수가 있다. 자, 교수님 올해도 벌써 이제 다 갔잖아요. 예. 영상이 거의 연말 이제 마지막 쯤에 올라가고 할 건데 2022년이 사실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는데 교수님한테는 또 어떤 한 해였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저는. 예, 투자자한테 어려운 한 해였고요. 예, 저는 올 한 해 사람들이 제 견해를 좀 많이 찾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 재테크계에서 네. 이제 탑 상단에 엄청난 이제 3한 해듯이 조회수가 엄청 다 잘 나오시는. 예, 작년에 뭐 코스피가 3,000 넘었을 때 올해 그 2,2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네네. 예, 그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실제로 2,134까지인가 떨어져가지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일부 사람들이 제 이름을 동용해가지고 네네. 단톡방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어저께도 학교로 두 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거의 가입하셔가지고 그분이 추천한 주식을 샀다는 겁니다. 그 사칭하는 계정 같은 것들. 예. 네. 그래가지고 많은 금액을 손해봤는데 뭐 저를 탓하는데 저도 좀 답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그거는 뭐 제가 신고할 사항이 아니고 그 피해를 보신 분이 신고해야 된다. 경찰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그게 쉽지가 않다 하더라고. 예. 신고하더라도 또 다른 데서 또 만들고 또 계속 만들고 해서. 예, 계속 올 한 해 정말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어가지고요. 네. 사실 저는 뭐 종목도 잘 모르고 네. 뭐 종목 추천을 안 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런 사이트가 생겨가지고 네. 종목 추천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교수님께서 절대 그런 거 안 하시니까 여러분 혹시나 그런 거 추천하는 사이트가 있다면 거기는 잘못된 사이트다. 예, 맞습니다. 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2022년 좀 주식시장 돌아봤을 때 기억에 남았던 현상과 그리고 그로부터 혹시 얻으신 교훈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러면? 예, 저는 뭐 투자하실 때 꼭 두 가지는 꼭 보셔야 된다. 개인 투자자들도. 예, 제가 늘 강조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예, 그게 2021년 6월 정점 치고 꺾였거든요. 네. 예, 그리고 유동성도 그 이전에 꺾였어요. 그래서 이런 거시경제 흐름, 선행지수하고 유동성 지표는 꼭 보시면은 사실 올해 주식 투자 비중을 많이 줄이실 수가 있었죠. 네. 지나가 보니까 이런 지표들이 아마 저도 다시 그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요. 네. 아마 그 투자자 여러분들도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제가 특별히 좀 바빴던 것 같습니다. 예. 올해 같은 장에서 교수님 보셨을 때는 고수와 그 하수의 어떻게 보면 실력 차이가 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차이가 있다면 좀 무엇이었을까요? 어쨌든 마이너스는 고수나 하수나 마찬가지였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고수는 마이너스 안 하죠. 아, 그런가요? 예, 뭐 제가 고수라는 의미가 아닌데요. 네. 예, 저는 올해도 수익률이 플러스거든요. 아, 진짜요? 예. 지수보다 나은 게 아니라 그냥 플러스라고요? 예, 절대 수익이. 저는 뭐 주가가 많이 안 좋을 거로 보기 때문에 최소한 그 방어 정책 대책을 마련했고요. 네. 예, 특히 그 인버스 ETF라는 게 있거든요. 네, 네, 인버스 ETF는 주가가 떨어질 때 돈을 버는 거니까 네. 예, 그런 거로 어느 정도 뭐 방어할 수 있고 수익률도 낼 수가 있었죠. 네. 주시장이 좋건 나쁘건 다양한 거 ETF 같은 이런 금융상품들이 있으니까요. 네. 뭐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올해 코스닥이 러시아 주가 다음으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진짜요? 예, 전쟁난 러시아 주가 그리고 코스피도 세계 평균보다는 훨씬 더 많이 떨어졌죠. 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뭐 거시경제 변수나 이게 유동성 이 두 가지만 보면은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투자라는 거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리스크하고 네. 수익률의 적절한 조합이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셨어야죠. 네. 예.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 리스크보다는 내년 1분기부터는 저는 수익률에 더 집중을 하실 시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스피가 오늘 이제 굉장히 좀 폭락을 해서 2200 후반대인 것 같고 코스닥도 좀 그런 것 같은데 현재 한국 증시 어떻게 좀 점검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러시아 주가 다음으로 코스닥이 제일 많이 떨어졌고 세계에서 예, 그다음에 세계 평균 주가가 한 15%가량 떨어졌거든요. 세계 주가 지수가. 근데 우리 코스피는 거의 25%가량 떨어졌으니까 우리 주가가 절대적으로 세계 다른 나라 주가보다 더 많이 떨어졌죠.
근데 우리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세계 경제에 나쁘면은 우리 경제가 제일 타격을 받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주가가 올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의미에서는 올해 많이 떨어지면 내년에는 또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 주가 다음으로 또 많이 떨어진 데가 베트남이에요. 근데 베트남 주가가 작년에는 36%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에 36%는 오르다 보니까 올해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 우리 주가는 뭐 작년에 그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도 좀 떨어져가지고 예, 그만큼 우리 수출 의존도가 높은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올해는 작년에 그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내년 뭐 많이 오를 수가 있죠. 예. 근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나라 한국 수출 둔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 내년에 수출이 계속 안 좋아지면 이 주가도 계속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 올해는 그냥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리 인플레이션 거기에 따라 금리 인상인데요. 내년에는 그 경기 침체가 아마 하두가 될 겁니다. 분명히 저 경기 침체가 오고요. 예, 그런데 주가는 많이 선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도 안 되고 소비도 안 되고 투자도 별로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 경제는 전 세계 경제, 우리 경제 침체에 빠질 텐데요. 지금 주가가 많이 반영해 가고 있는데 아마 내년 1분기 주가가 가장 많이 반영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내년 그 1분기에 주식 이걸 좀 많이 사십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기는 안 좋지만 그래도 그 수출이나 GDP에 비해서 주가가 완전히 저평가 영역에 들어서 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계속 뭐 몇 개월 전부터 내년 1분기에 좀 주식을 사십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12월 말까지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내년 1월도 장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1월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그때 좀 저점으로 보시고 예, 그렇습니다. 이때 꼭 사야 된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주식 사도 되는 타임이라 보신다는 것 같은데 그럼 2023년 한 해 전체의 좀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데요? 1분기가 저점이라 생각하신다면? 뭐 내년 전체도 추세적으로 오른 장은 아닐 것입니다. 아직도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기업이익이 내년에는 별로 안 좋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200, 2300은 우리 명목 GDP나 일평균 수출 유동성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고 그런 거죠. 네, 저는 뭐 내년 일평균 수출 금액이나 유동성 가지고 평가해 보면요. 적정 주가 수준이 한 242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400 밑으로 가면은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된 거고 또 거기서 많이 올라가지고 예를 들어 2600, 2700도 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좀 가대평가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세우고 내년에는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든 저는 뭐 2200, 뭐 2300 근처 가면은 주가는 저평가됐다. 주가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여기서 2600, 2700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2분기, 3분기 가면서. 네, 내년 보면 1분기가 주가가 제일 나쁘리라 보고 있습니다. 1분기 특히 초반이. 그럼 교수님 지금이 벌써 2200 중후반이잖아요. 예. 내년 1분기 안 좋다고 보신다면 올해 저점이 2100 한 30이었으니까 1월에 뭐 저점 근처나 저점도 깰 수 있다는 의미신. 근데 뭐 저점은 저는 안 깨지리라고 보는데요. 혹시라도 깨지더라도 예, 그거는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2130 밑으로 떨어지면 저는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현상이 아마 뭐 1분기 초반에 나타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상단은 한 2700 정도. 예, 그 정도에 보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고. 예.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어쨌든 이 앙드레 코스톨란이 그 강아지 산책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가격과 가치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비례한다라는 건데 한국 기업들이 실적이 전망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도 이제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지금이 오히려 좀 비쌀 수도 있다고 하신 분도 있던데. 예, 뭐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보면은 늘 그 주가는 그런 것에 선행하거든요. 예, 제가 리서치센터장 할 때도 저희 애널리스트들 계속 EPS 수정 전망을 해가거든요. 예, 그런데 보니까 주가에 1, 2개월 후행하더라고요. 예, 주가가 떨어지면 뒤따라서 영업이익 전망치 낮추고 그다음에 목표 주가 낮추고 주가가 또 오르면은 또 뒤따라 가지고 올리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나 다 같이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이제 경제 성장이 떨어지니까 뭐 IMF, 한국은행 모든 기관들도 다 경제 성장 전망치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 거를 내년 1분기 주가가 많이 반영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내년에는 실물 경기 침체 맞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저는 경기를 보자. 경기에 선행하는 선행지 순환 변동치라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2021년 하반기부터 주식 비중 좀 줄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2021년 6월이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가 정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OECD 선행지수도 발표되는데 한국 보니까 2021년 5월이 정점이었거든요. 이거는 경기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6월부터 3,300까지 갔던 코스피가 2,130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측해 보면은 아마 내년 상반기 아마 1, 4분기 무렵에 선행지수 저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경기는 나빠도 2021년 선행지수가 떨어지고 이제서야 경기가 나빠지는데 그게 시차가 있는 것이죠. 선행지수는 아마 내년 1분기에 저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선행지수가 오르면 주가도 같은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뭐 언론에서 경기 침체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올 텐데 우리가 선행지수를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행지수에 선행하는 게 장단기 금리차예요. 예, 특히 10년 국고채하고 1년 국고채 수익률 차이가 뭐 우리 경제성장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에도 선행하고 코스피에도 선행하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급격하게 떨어졌거든요. 지금 10년짜리가 우리가 1년짜리보다 더 낮아져 버렸습니다. 이게 내년 초에 경기가 안 좋고 그다음에 주가도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시사하거든요. 원래 10년짜리가 1년짜리보다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높아야 되죠.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근데 미국은 그 10년짜리하고 2년 차이 가지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도 10년짜리가 2년보다 낮아졌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제가 해보니까 10년하고 1년짜리가 더 경제를 잘 설명해 주거든요. 근데 이게 12월 달에 지금 마이너스 폭이 확대돼 가지고 아마 내년 초에는 경기도 나쁘고 주가도 한 번 더 떨어질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게 저는 뭐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그 마지막 국면이 아닌가, 하락 국면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장단기 금리차를 꼭 공부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거는 제가 한 일간지에다 칼럼을 하나 써놨으니까 뭐 네이버 들어가서 제 이름 쓰면 치면은 혹시 어디 칼럼인가요? 한겨레 신문에다 칼럼을 한겨레 썼는데 신문, 네. 예. 칼럼 찾아보도록. 예, 거기서 어떻게 하면은 장단기 금리 쳐가지고 우리가 경기 대축하고 주가 대축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구체적인 통계 분석을 한번 해놨거든요. 예, 그걸 참조하시면은 내년에는 뭐 금리도 물가도 아닐 겁니다. 예, 경기나 기업 수익일 거거든요. 장단기 금리 쳐가지고 대응하면은 굉장히 저는 유리한 국면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기업 실적이 또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네. 기업들 4분기 실적이 이제 내년에 분기 네. 이제 발표가 되잖아요. 좀 실적 어떻게 보시고 그 실적 시즌에서 중요하게 뭘 보실까요? 1분기 실적은 예상치보다 전문가 예상치보다 안 좋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 저 주가는 내년 기업 실적을 미리서 반영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그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애널리스트들 한 45조 정도 추정해 놨더라고요. 근데 내년 보니까 25조에서 30조 사이예요. 올해보다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내후년 2024년에는 다시 이익이 늘어난다 이렇게 전망이 돼 있거든요. 물론 애널리스트 전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2024년에는 2023년보다 이익이 더 증가한다. 그러면 내년 주가는 2024년 이익을 반영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선행하니까. 예. 그러니까 뭐 1월 초에 1월 중순에 발표되는 1분기 기업 실적은 상당히 안 좋을 겁니다. 예, 그거를 지금 주가가 미리서 반영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삼성전자 얘기해 주셔서 교수님은 종목에 대한 얘기는 하시지 않지만 삼성전자만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주 삼성전자는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내년 1, 4분기 삼성전자 주식도 사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도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2021년 6월이 고점이었거든요. 삼성전자 굉장히 좋은 주식이죠. 근데 선행지수 순환변동이 떨어지면 경기가 나빠지는데 삼성전자 주가도 오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 제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떨어진 것 보고 뭐 삼성전자 9만 원 할 때 10만 전자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10만 전자 7만 5천 원 간다. 7만 5천 원까지 떨어지길래 다시 또 해보니까 6만 3천 원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밑으로 또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내년 1, 4분기 어느 시점에서 저점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삼성전자 주가도 같이 오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내년 1, 4분기 삼성전자 주식도 사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 유망 섹터는 좀 어디라고 보실까요? 저는 뭐 반도체라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반영됐다.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주가가 엄청 올랐다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장기 성장 추세에서 지금 진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역시 2차 전지 관련주도 1분기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조선업종 주가예요. 네, 사실 그동안 그 조선업종이 경쟁적으로 저가 수주 받아가지고 원자재 가격 오르니까 적자가 났거든요. 근데 제가 울산에 있는 기업들 강의 가면서 그분들 관련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2027년까지 수주를 다 받아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익 많이 늘어나고 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뭐 지금 사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거는 수주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주는 받아놨는데 그 사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버리든지 또 임금이 많이 오르면은 이익이 많이 줄어들죠. 수주 산업은 그런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주가 수준에서 이것도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는데요. 뭐 살만한 가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그러면 2차 전지 조선 쪽을 좀 좋게 보시면 좀 반대쪽으로 좀 안 좋게 보는 2023년에 여기는 좀 힘들 수 있다. 저는 뭐 산업보다는요. 뭐 내년에는 종목 간 차별화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산업의 존재하는 기업체 수는 많이 줄어들 거예요. 왜죠? 지금 우리나라 기업의 36%가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거든요. 내년에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은 잘된 기업은 견디고 또 이익을 낼 수 있는데 경쟁력 없는 기업은 이익이 줄어들든지 아예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종목 간 차별화가 굉장히 심화되는 장이다. 그래서 산업보다는 그 산업 내에 존재하는 1, 2등만 사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저성장이랑 고금리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2023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한국 증시는 좀 이런 세 가지 키워드에서 어떻게 좀 변화할까요? 별로 좋은 뉴스들은 아니잖아요, 사실. 올해 고성장, 고물가, 뭐 고환율 이런 걸 특징되었는데요. 물가는 내년에 좀 많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비가 수요가 위축되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금리는 이미 정점을 쳤다고 보고 있어요. 시장 금리가 대표적으로 국고채 수익률 10년짜리가 10월에 4.6%까지 갔다가 최근에 뭐 3.56%까지 떨어졌거든요. 지금 저 은행 예금 금리도 떨어지고 있어요. 혹시 최근에 은행 예금 가입하신 적 있으십니까? 은행 예금 안 한 지 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안 물려도 하다가 주식. 네, 안 하다가 최근에 은행이 5%, 5년짜리 4.5% 주더라고요. 저도 86년에 주택청약액무가 한번 가입하고 은행예금 가입 한 번도 안 하다가 이 5% 금리라는 걸 우리 경제력, 우리 잠재성장 1% 후반, 그다음에 내년에 물가 떨어진 거 보면 이게 너무 높은 금리예요. 그래서 은행예금에 뭐 제 금융자산에 최근에 한 13% 정도 가입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5%짜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벌써요? 지금 4.7%, 뭐 4.5, 4.1%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은행 금리가 떨어지고요. 아마 한국은행도 내년 1월에 한 번 금리를 인상하고 금리 인상 끝날 거예요. 금리는 떨어진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환율도 지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율 너무 급격하게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1,430원까지 갔다가 오늘은 1,260원대. 1260원대가 찍었더라고요. 근처를. 그래서 제가 1,430원 갔을 때 한 1,280원까지 연말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사실 그때 1,280원 이야기한다는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1,500원 뚫고 갈 수도 있다. 뭐 1,700원, 1,800원 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떨어져 버렸거든요. 이렇게 지금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는 뭐라고 보시고 앞으로 2023년에 환율은 어떻게 좀 보세요, 원달러? 가장 환율이 떨어진 것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우리 원화 환율은 달러로 표시되지 않습니까? 근데 미 달러 지수가 선진국 통화에 들어서 달러 지수라고 발표하는데요. 그게 10월에 115였었어요. 근데 지금 104까지 단계 10%나 떨어져 버렸거든요. 이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내년에 미국 경제도 나빠지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 못할 것이다. 이런 걸 시사합니다. 달러 가치가 10% 떨어지니까 우리 통화 가치도 그 10% 우리는 올라버린 거죠. 그리고 그동안 우리 달러 가치에 비해서 원화 가치는 지나치게 저평가됐어요. 근데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지금도 국제결제은행 기준으로 보니까 11월 기준으로요. 달러 가치가 아직도 31%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저는 2, 3년에 걸쳐가지고 달러 가치가 한 30%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돈 가치는 30%는 아니더라도 20%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당장 저는 내년 1분기에 1,200원 그쳐까지 갈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멀리 내다보면은 1,100원에 다시 접근해가는 과정이다.
예, 그거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다. 달러 가치가 그렇게 한 30% 이상 가대평가됐고요. 그다음에 미국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미국 정부 부채 많죠. 그다음에 대순부채도 엄청 높아요. 이걸 가지고 계속 달러 가치가 상승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 추이 보면은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나쁠 때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예, 대표적으로 80년대 들어가지고 레이건 행정부가 감세 정책을 펼쳤는데요. 작동이 안 되고 미국의 경상수지, 재정수지 적자만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85년 9월에 선진국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을 모여놓고 소위 플라자 합의라는 걸 통해 아주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하죠. 네.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51%나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2000년에 IT 거품 붕괴되면서 네.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1%에서 네. 24%까지 떨어지면서요. 달러 가치가 40% 떨어집니다. 예, 그런데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됐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2, 3년에 걸쳐서 달러 가치가 30% 정도 떨어질 수 있다. 예, 그리고 그동안과 달러 가치를 떠받던 게 중국도 미국 국채를 많이 사고 특히 일본이 미국 국채를 많이 샀거든요. 예, 그런데 중국이 계속 미국 국채 줄이고 있어요. 한때 1조 3천억 달러까지 가지고 있다가 10월 통계 보니까 이제 9천억 달러 수준으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일본도 최근에 물가가 오르니까 애한시장에 개입했지 않습니까? 그 애한시장에 개입한다는 건 결국 미 국채를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1조 3천억 달러 정도까지 가지고 있다가 최근 10월 보니까 1조 한 800억 달러로 미 국채를 팔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 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원화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다. 교수님은 지금 미국에서 발표되는 이제 CPI,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이제 어느 정도 잡혔고 더 떨어진다고 이제 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 물가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 계속했던 거잖아요. 금리 인상도 좀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럼 금리 인상 고점 지금 어디로 보시고, 그다음 그 고점에서 멈추는 시점과 또 내년에 뭐 금리 인하, 뭐 2023년 하반기에는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래도 고물가다. 물가가 잡히긴 했지만. 그래서 금리 인하는 꿈도 꾸지 마라. 이건 희망론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교수님 생각 궁금합니다. 저는 내년 3분기 후반에 내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3, 4분기에요? 3분기 후반쯤에요. 그만큼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지금 시장하고 연준은 생각이 많이 다르죠. 아까 달러 가치가 10% 떨어졌고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 4.2%까지 갔던 게 최근에 조금 반등하고 지금 3.5%까지 떨어졌거든요.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미국이 앞으로 금리 인상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 10년 국채 수익률도 떨어졌죠. 그래서 외환시장이나 채권시장은 미국이 앞으로 금리 못 오르고 경기도 나빠진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지난 거 12월 FOMC 보니까 파월 연준장은 물가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 연준이 목표하는 게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 PCE라고 그러죠. 그런 소비자 물가인데 지난번 FOMC에서 9월에 3.1인데 이번에 그 3.5%로 오히려 더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내년 상반기부터 미국 경기가 소비 중심으로 침체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금리를 인상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리면 1월 말 오고 2월 초에 FOMC가 열리는데요. 그때 0.25%포인트 올리고 그러면 4.75%가 되는 거죠. 그게 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환시장, 채권시장이 오르냐, 파월 연준의장, 연준 위원들이 오르는가, 그거는 1분기 데이터들이 발표되면서 누가 오른지를 시장이 결정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1분기에 소비 중심으로 미국 경제도 성장이 거의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고요. 고용도 줄어들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비 관련 지표, 그 다음에 고용 관련 지표 이런 걸 보면서 아마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외환시장, 채권시장이 연준 위원보다 더 똑똑하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이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행도 어느 정도 따라갈 텐데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별로 안 할 거라 보시는 건 정말? 저는 한국은행이 1월에 한 번 올리고 그만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우리 경제는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소비가 많이 증가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규제 안 하니까 나오면 소비를 좀 많이 늘렸거든요. 그런데 좀 우리 가게가 소비할 여력이 별로 없죠. 좀 접어지죠. 물가는 올랐는데 임금은 그만큼 못 올랐죠.
근데 저는 최근에 한국은행 통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이 60.6%예요. 그게 어느 정도 수치인 거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 벌면은 61만 원을 원금 갖고 이자 갚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 부담되는 것 같은데요? 쓸 돈이 없죠. 40만 원밖에 못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금리 오르니까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예, 지금 우리 주가 많이 떨어졌죠. 네. 집값도 최근에 급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락하고 있죠. 주가 집값이 급락하면 여기에 부여 효과로 그래가지고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지금 저 대기업 중심으로 941조 현금성 자산 가지고 있지만요. 투자가 지금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앞서 아까 말씀 작가님께서 하셨습니다만은 수출이 9월까지 증가했는데 10월부터 지금 감소세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수출 이거 보면은 아마 4분기부터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접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1분기 성장 데이터가 2월 말에 발표가 되거든요. 네.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로 들어갔는데 네. 그리고 물가 상승이 낮아지는데 아마 한국은행이 금리 못 올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연결해서 한국의 지금 가계부채는 어느 정도고 좀 이게 심각한 상황인가요? 가계부채가 좀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5%거든요. 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97년 외환위기 때 가계부채가 50%였었어요. 근데 꾸준히 올라가가지고 지금 2배 이상 올라가 버린 거거든요. 네. 물론 가계부채가 높다고 당장 위기는 안 와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계부채가 높으면 은행에다 원금 갖고 이자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쓸 돈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높으니까요. 우리 GDP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6%인데 소비가 계속 GDP 성장률을 밑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부동산 이야기 네. 해주시면서 이제 원금과 이자 갚으면 별로 남는 돈이 없다 해주셨는데, 자, 지금 이제 2022년 연말, 이 시점에 최근 시장, 부동산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지점 정도에 와 있을까요? 이제 하락은 이제 시장은 모두가 알고 계시고, 하락도 꽤나 많이 폭이 컸잖아요. 우리 이제 주택 통계를 네. 여러 군데서 발표하거든요. 근데 저는 KB 국민은행이 86년부터 발표해요. 예, 그것 가지고 장기 시리즈를 보는데요. 우리 저 집 하면 거의 대부분 아파트 가격인데 그렇죠. 6월이 딱 정점이었어요. 올해 6월요? 예, 이제 얼마 안 됐다는 거죠. 이제 6개월 됐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전국 평균이 4.2% 떨어졌고요. 뭐 서울 3.8%, 제일 많이 떨어진 데가 인천이 6.8% 떨어졌고 대구 5.8%, 대전 6%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강명 같은 데가 9%나 떨어졌더라고요. 네.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네. 오히려 저 세종시가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6월에서 12월 보니까 세종시가 마이너스 8.9인데요. 강명이 마이너스 9.1%예요. 서울 주변 도시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네. 이제 6개월 시작 하락 국면 초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뉴스에서는 뭐 20%, 30% 뭐 하락일 수도 있던데, 뭔가 교수님 데이터를 들으면 뭔가 수치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지역 평균입니다. 아, 평균이요? 네, 평균이니까 일부 아파트는 지금 30% 떨어진 것도 있죠. 언론들에서 뭐 8억 4천짜리가 뭐 지금 4억 됐다. 네. 저도 어떤 신문기사에서 오늘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뉴스는 가장 자극적인 게 네, 나올 확률이 자극적인 거. 높을 테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평균. 전체 그 지역의 평균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12월까지도 이게 떨어진 것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흔히도 주택가격을 평가할 때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네. 그다음에 물가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그렇죠. 렌트에 비해서 올랐느냐. 근데 아직도 거의 30% 가대평가됐어요.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네. 아직 더 멀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30% 가대평가되어 있다면 뭐 그 대답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그럼 집값은 지금 어디까지, 언제까지 떨어지고 2023년 한 해만 이제 딱 전망해 주신다면? 저는 뭐 2023년 한 해는 이제 초기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하락폭률은 좀 줄어들기는 줄어들 텐데요. 네. 계속 하락 국면이다. 2023년은. 예, 그리고 2024년까지도 갈 수가 있다. 예, 제가 이렇게 보는 거는 앞서 제가 금리는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 오른다, 주값 오른다 이런 거 주장들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주가나 집값을 결정한 요소 보니까요. 금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진 것보다도 경제 성장률이나 기업 이익 증가율이 더 많이 떨어지면 주가 집값도 못 올라요. 특히 우리 아파트 가격을 초기에는 금리나 대출 금액이 많이 설명해요. 네, 근데 시간이 갈수록 경기를 나타내는 게 대표적 동행지 순환 변동치라고 있는데요. 이게 아파트 가격을 굉장히 많이 변동을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동행지 순환 변동치가 올 10월에 정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난 1972년부터 우리가 11번 경기 순환이 있었는데요.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게 판단하는 게 종횡주 순환 변동치가 주로 판단하거든요. 평균 19개월 떨어졌습니다. 근데 10월을 정점으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2023년, 2024년 상반기까지는 네. 동행주 순환 변동치가 계속 떨어지고 집값도 하락 국면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락을 전망하시는 분들 좀 두 갈래로 나뉘더라고요. 예. 한 2027년, 예. 30년까지 떨어진다. 그때까지 정체고 이제 그 이후에나 오를 수 있다는 분이 있고 또 단기적으로는 2024년 하반기나 5년부터는 그래도 공급이 너무 없었고 임금은 어쨌든 오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재비가 사실 너무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다시 오를 수 있다. 교수님 어느 쪽이 좀 더 그냥 예, 저는 지금 여기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네. 아주 장기 하락 국면이 아닌가. 장기 하락 국면이에요? 예. 아, 왜요? 그거를 지금 보는 거는 그동안 이제 우리 인구 고령화, 저 같은 거 베이비붐 세대 은퇴, 이런 것들이 집값 하락 요인이었거든요. 네. 근데 집값을 떠받친 게 뭐였었냐면은 소득 증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가구 수 증가였었어요. 그건 앞으로도 좀 계속 될 수는 아닌가요? 근데 서울 가구 수가 2029년이 정점이더라고요. 물론 전국 평균은 2039년인데요. 네. 우리가 그 서울이 뭐 중요하기 때문에 2029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소득 증가 속도가 우리 잠재 성장 2%, 1% 후반으로 떨어지면서 소득 증가 속도도 굉장히 둔화되거든요. 그래서 요새 저는 계속 그 데이터를 보면서 네. 이번 하락 국면이 아주 장기적으로 하락 국면이 아닌가 지금 뭐 여러 데이터를 보고 네.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가구수마저 그동안 가구수가 집값을 떠맞췄는데 네. 뭐 통계청이 가구수 추계라고 이거 발표를 하거든요. 그렇죠. 서울은 보니까 2029년, 2030년 딱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정점을 치고 그 이후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가구수도 뭐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테니까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작가님이 제가 뭐 두 명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저 결혼하셨다면은 아버님 집도 있고 네. 저 장인 어르신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분들이 주셔야 되잖아요. 아니면 팔으시든지. 네네. 예. 그러면은 한 사람이 두 채를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도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워낙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네. 요새 아이들 안 낳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 가구 수를 보면서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그럼 교수님은 보통 이 부동산계의 진리 같은 멘트가 한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가 이제 집값은 결국에는 우상해야 한단 말이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흔들릴 수 있다는 건가요? 물론 네. 뭐 부동산은 첫째, 둘째, 셋째로 로케이션 뭐 있지다 그러지 않습니까? 입지. 그런 거는 오를 수는 있어요. 말씀하신 거는 뭐 상급지 같은 경우는 우상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예, 최선호지는. 예, 그런데 보통 지역은 저는 일본처럼 집은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다, 단순히 사는 데다. 이런 거 인식이 전환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강남 불패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강남은 제가 평가해 보면 너무 소득에 비해서도 가대평가됐어요. 물가에 비해서 가대평가되고. 네.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집값 결정 요소 보니까 로버트 실러 교수 그 책 예. 보면 애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애향심이요? 예, 우리가 고향은 계속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강남에 사신 분들은 그동안 떨어진 적이 떨어지고 다시 조금 지나면 올랐으니까 네. 그런 애양심 같은 예, 그런 강남에 대한 인식이 박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보니까요, 뭐 소득에 비해서, 그 다음에 물가에 비해서, 이런 거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아요. 지나치게 비싸다. 예. 결국은 경제 논리가 양심을 앞서거든요. 예. 그럼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집값이 이제 우상향할 수 없는 지역은 이제 지방의 어떻게 보면 소도시들이 여기에 좀 해당될 수 예, 이미 거기는 시작된 것 같고요. 네. 서울의 핵심 지역이 문제인데, 네. 이게 뭐 2029년이니까 좀 남았죠. 네. 몇 년이 남았기는 남았는데, 네. 예, 그것들이 이제 서서히 반영되리라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영끌이라 해가지고 뭐 작년에 그 집값 많이 올랐을 때 뭐 20, 30대가 집을 굉장히 많이 사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수요가 그렇게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네. 예. 그럼 교수님의 시나리오로는 2024년쯤 하반기쯤 되면 이제 지금의 이 하락은 거의 멈출 것이고 예. 당분간 좀 둔화나 정체를 하다가 2029년, 2030년부터 가구 수가 더 안 늘어나는 시점부터 뭔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인 거고. 장기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 아. 예. 그걸 요새 계속 그 데이터 찾아보고 인구 구조 찾아보고 네. 여러 가지 경제 성장 구조 이렇게 찾아보는데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한번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시대에 따라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자, 그럼 좀 단기적으로 올해 부동산 시장 좀 하락을 가속화시킨 요인은 교수님 뭐라 보시고 또 내년에 또 위험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올해는 금리인데요. 네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 금리, 은행 금리도 지금 거의 정점이다. 금리는 내년에 떨어진다. 그런데 내년에는 금리보다는 자산가액을 결정하는 거는 경기다. 아마 내년 1분기 중후반 가면요. 그 언론에서 아래 공포라고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네, 요즘 나오더라고요. 리세션. 그 다음에 좀 지나면 뒤에 공포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뒤에 공부는 뭔가요? 디플레이션, 디프레션. 네. 그러니까 리세션보다 더 심각한 게 네. 디프레션이거든요. 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년 집값을 결정하는 거는 금리보다는 경기다. 사실 이제 경기가 좋아야지 우리가 일자리 들어가죠. 임금도 오르고 일하고 원리금 상환할 수 있고 또 집을 살 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내년 경제 전망치를 보더라도 올해는 고용이 한 80만 명 정도 늘어날 거로 그렇게 추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내년은 올해 80만 명인데 내년은 8만 명 안팎 전망하고 있어요. 고용이 안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거의 정체 상태라는 거죠. 우리나라 고용이가 그래도 80만 명 늘어나는 거는요. 올해도 3, 40대는 거의 안 늘어납니다. 근데 늘어나는 게 50대 후반 60대예요. 왜 이렇게 고용이 늘어나냐면은 우리 정부가 그 어르신들 뭐 가벼운 일 하시라고 하시면서 돈을 얼마씩 드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올해도 고용이 한 80만 명 늘어난 거예요. 근데 내년에도 어르신들한테는 돈을 드릴 거 아닙니까? 근데 내년 고용이 8만, 1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는 어르신들 빼면 다른 쪽에서는 고용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라는 거. 예. 고용이 안 되면은 우리가 돈을 월급을 못 받으니까 집을 살 여력도 없고 원리금 상환할 여력도 줄어드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무주택자인 분들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뭐 살면서 저도 저 전세를 좀 오래 살아봤거든요. 근데 집값이 오르면은 정말 여자분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집사람이 제가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랐을 때 집을 샀어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한 뭐 4년 전에 그래도 아주 올랐을 때는 아닌데요. 집은 하나 있어야 되죠. 집값 떨어진다고 어떤 방송에 나왔더니 어떤 그 진행자분이 그러다 집값 올라 버리면은 당신 그 제자들이 스승의 카네이션도 안 가져온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뭐 집은 하나는 있어야 되고요. 자기가 원리금 상환 능력, 뭐 집 살 능력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또 많이 들리는 거 중에 하나가 지금 지난 상승장이 좀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실거주는 타이밍 너무 재지 마라. 언제든지 실거주 사도 괜찮다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 같은 하락장이 되니까 이게 아닌 거더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더라고. 아니 지금 하락장에 집에 사는 그럼 실거주라고 그분들이 과연 정말 행복하겠느냐. 그 주거 비용과 이것들 그분들 언제쯤 본인의 원점에 오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도 뭐 요새 이제 뭐 제자들이 직장 들어가지고 줄에 서주고 결혼한다고 오거든요. 그래서 집을 물어봐요. 그래서 우선은 전세 살아라. 월세 살아라. 지금은? 그리고 한번 2, 3년 한번 기다려보자.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 싸게 살 기회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저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그 사이 집값이 올라버리면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저 안 찾아오죠. 근데 제가 보는 이 경제 변수로 따지면요. 그 집값이라는 게 추세가 있거든요. 그 추세가 오르는 추세면은 이거는 정부 정책으로도 못 막아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도 24번인가 부동산 억제 정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근데 집값 계속 올랐어요.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계속 규제 안 나오고 규제 안하폭을 확대하거든요. 저는 이번 정부 최소한 3년은 눈 뜨면 규제 안 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규제 안 하겠지만 이미 집값의 하락을 추세는 못 힘들다. 바꾼다는. 근데 아마 나중에 근데 이게 또 누적이 되면 이게 다시 집값 상승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충분히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은 뭐 서서히 이제 사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럼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선택하는 거는 만약에 이제 그 전세, 월세 중에서는 교수님 지금은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나요? 아니면 좀 더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좀 월세가 나을까요? 저는 월세가 나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저 월세 내시고요. 지금 저 은행 금리 5% 차라리 거기다 맡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자를 받고 여기서 월세를 내면서 집값 이제 바닥을 좀 기다리는. 아니면 그 돈 가지고 채권을 사시든지. 자, 그러면 지금 이제 1주택자분들은요? 1주택자는 그냥 집 가지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집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는 곳이니까요. 근데 1주택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아니면 2주택자분들, 이분들도 이 고점의 집을
투자 가치로 보시면 언젠간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은 그러면 언제 좀 이게 고점이고 하락이 시작된다고 눈치채면서 팔아야 될까요? 예, 고점 신호는 네. 뭐 저 영끌 같은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아, 뉴스에 나오기 예, 시작하고.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중간쯤이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는 처음에 경기가 좋으니까 올리는데요. 금리 올리면 중간쯤 가면은 이제 시차를 두고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리고 아마 바닥 시점은 너무나 좀 비관적인 전망이 많이 나올 때 제가 저 2009년 11년에 뭐 여의도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았는데요. 네, 그때 심각하게 무슨 고민을 했냐면은 그 아파트 가격이 전세값이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역전세. 역전세. 지금 주변 도시에 역전세가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가 핵심 지역에 나올 때가 예, 그때가 바닥이 아닌가. 근데 그거는 아직 멀었거든요. 지금 주변에서만 역전세 나오지. 핵심은 아닌 핵심은 예, 그러니까 서울 핵심 지역에서 역전세라는 단어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 집을 사신다면요. 그럼 그렇게 바닥을 찍었을 때는 좀 부동산에서 어떤 걸 좀 사는 게 좋을까요? 뭐 평수도 있고 지역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아파트 꼬마 빌딩 뭐 이런 쪽 갈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첫째, 둘째, 셋째 2층이니까요. 입지. 그냥 핵심 지역으로 사야 되죠. 비싸기는 비쌀 테지만 네. 핵심 지역. 네, 그런데 저나 제 집사람도 사람 많이 몰리는 걸 싫어하고요. 그냥 계속 저 조용한 주변 도시에서만 살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뭐 제 또래도 계속 핵심 지역으로 파고 들어간 사람은 지금 돈이 많고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저같이 공기 좋다고 네네. 뭐 강화도에나 집을 짓거나 그다음에 지금도 저 서울도에서 대신 행복하셨잖아요. 예, 그 행복은 했죠. 서울 주변 집 고를 때도 예, 그냥 주변에 그 산책로가 있고 그 핵심이 아니라 그런 주변 환경, 자연 환경을 보고 그 집을 사다 보니까 집값이 별로 안 오르죠. 그런 거 보면 주거와 투자를 어느 정도 약간은 구분할 필요, 2주택 정도까지는 뭐 예, 그렇죠. 필요한 걸까요? 투자 목적이라면 무조건 핵심으로 가야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주택자분들이 청약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청약은 요즘엔 청약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둔촌주공 청약이 그렇게 좋지 않지 않았나요? 예, 지금 미분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뭐 전국 보니까 10,000가구가 넘었고요. 47,000가구나 되더라고요, 전국이. 뭐 서울도 지금 1,000가구 근접해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뭐 미분양이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저 여러 번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아파트 청약은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 2, 3년 후에 보통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거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데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건축비,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집을 싸게 지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저도 뭐 그런 것 때문에 집값이 많이 떨어질 수는 없다 그러는데 요새 또 로버트 실러 교수를 제가 또 계속 또 보고 있는데 기술 발전으로 그 집 짓는 소재도 앞으로 더 싸게 많이 다른 소재들이 개발될 것이다. 이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보네요. 예. 그리고 앞으로 집 짓는데도 로봇이 할 것이다. 기계가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저번에 어떤 거 신문 보니까 중국에서는 4일 만에 집을 10채 지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조립식 주택. 우리가 저 3차원 프린터라고 그러죠. 그걸 앞으로 자동차도 만들어내고 찍어내고 집도 찍어낸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집을 짓는 비용도 로버트 실러 교수가 낮아질 것이다. 물론 그분은 뭐 상당히 그 주택가격에서 장기적으로 비관적인 견해를 많이 유지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집 짓는 비용을 낮출 것인가. 근데 로봇이든 이제 다른 기술이든 3D든 이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특히 아파트를 좋아하잖아요. 아파트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접목되기 어려운 것들이 좀 아파트 왜냐면 굉장히 높으니까. 아파트는 뭐 규격이 조금 더 단일화되어가지고 오히려 높지는 하더라도 더 쉬울 것 같은데 일반 개인집 지으려면은 다양한 수요에 따라 가지고 뭐에 따라 뭐 해달라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규격화가 안 될 테니까. 예. 근데 아파트는 규격화돼 있으니까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 제가 그쪽으로는 뭐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요새 실로 교수 책을 읽어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 하락장에서 경매가 또 예전부터 뭐 빛을 발휘한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 하락장이 너무 가파르니까 경매가 결국엔 싸게 사는 건데 싸게 사는 것보다 또 더 떨어지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경매는 괜찮다고 보시는지 좀 위험하다고 보시는지. 그것도 가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치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하락 국면 초기니까 그러니까요. 예, 지금은 적극적으로 나서는 시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 경매 받았더라도 가격이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물론 얼마나 싸게 받느냐. 뭐 계속 그 요새 네. 자칫 그 낙찰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받았다고 그래도 아주 싸게 안 받았으면은 뭐 더 싸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런데 뭐 경매나 여기 방송 잘 나오시는 그 유명한 부동산 전문가, 이코노미스트 전문가요. 네. 예, 최근에 아주 급매물이 나왔다고 서울 핵심 지역으로 이사를 하더라고요. 아, 누군지 압니다. 여기 자기 집도 요새 안 팔리니까 네네. 어쩔 수 없이 급매물로 내놓고. 아, 네네. 예, 그리고 이렇게 급매물로 내놓으면은 1가구 2주택 때 언제 판다고 그러면은 그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대요. 그 집을 언제까지 팔겠다. 그런 서약서만 써주면. 네. 그래서 뭐 핵심지로 이번에 뭐 이동을 하던데 네. 뭐 그렇게 급매물 나오면은 시세보다 훨씬 싸게 매물이 나오면은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엄청 싸게 사셨더라고요. 예. 여기서 이야기 하시던가요? 아, 이제 방송에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예. 사석에서. 예. 자, 그럼 지금 특히 조심해야 되는 주택이랑 위기 관리하는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 뭐 깡통 전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지금 전세 사기꾼들이 계속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 역전세가 앞으로도 심화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그게 서울 핵심 지역까지도 갈 수 있다. 예, 그때가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거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뭐 1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락 국면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니까 전세 하시더라도 정부가 뭐 보증제도 네. 이런 걸 철저히 지금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이나 뭐 예. 전입신고 이런 것들 확실하게 하고 예. 가급적 지금 이제 들어가실 분들은 전세보다는 지금 월세 좀 월세 나가는 게 사실은 굉장히 한국 분들이 싫어하시잖아요. 예, 저도 월세살이 이제 뭐 계속 오랫동안 해봤었는데 뭔가 큰 돈이 계속 주기적으로 나가니까.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세 사시고 그 돈 은행 5% 이자 그게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5% 수익률 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코스피가요. 지난 10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5.8%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해가지고 아주 저점에 들어가가지고 그의 고점에서 잘 팔아야지 5.8%인데 은행 5% 금리면 굉장히 높은 금리죠. 한국 주식에서는 정말 돈 벌기 쉽지 않네요. 미국 주식 뭐 S&P 500이나 이런 거는 거의 한 9에서 10% 되지 않나요, 연평균이? 장기적으로는 그런데요. 네. 네, 그런데 미국 주가도 10년간 정체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에 미국에서 IT 거품이 붕괴되고요. 네. 2000년에서 2009년까지 10년간은 S&P 500 월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9%입니다. 10년 동안 정체되거나 좀 떨어졌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저는 미국 주식은 지금 하지 마십시다.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중에 미국 주식이 덜 매력적인 건가요? 그렇죠. 예, 미국 주가는 아직도 가대평가 영역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 제가 주가 가대평가됐다는 거는 네. 버핏 지수라고 그러는데요. 네, 미국 그 주식 시가총액이 명목 GDP에 비해서 얼마인가 2021년 4분기에 334%였거든요. 네, 그런데 올 3분기 보니까 235%로 거의 100%포인트 가량 떨어졌어요. 근데 지난 20년 평균이 186%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2021년 4분기 54%까지 갔어요. 네. 54%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에 47,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도 한 47%, 근데 54%까지 갔거든요. 그만큼 미국 주가 많이 올랐고 미국 사람들이 주식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올 3분기 보니까 50%로 많이 떨어졌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높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미국에서 IT 거품이 붕괴되고 2009년까지 미국 주가가 거의 제자리걸음을 했는데요. 저는 그 비슷한 양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좀 부동산 넘어와서 아파트는 어쨌든 지금 모두가 떨어졌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오피스텔이라든가 지산이라든가 꼬마 빌딩은 제가 듣기로 뭐 그렇게 엄청 급락했다라는 얘기를 아직까지는 별로 못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피스텔, 지산, 꼬마 빌딩은 사실 대출이 굉장히 높으니까 대출 이자 지금 부담이 굉장히 이제 극심하면 좀 많이 떨어졌을 까 생각이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고 좀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은? 그거는 현재까지는 많이 안 떨어졌는데 네. 근데 아직까지는 경기가 괜찮으니까 수요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근데 내년 경기는 완전히 침체라는 겁니다. 네. 수요가 많이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오피스텔도 어려졌고 뭐 특히 꼬마 빌딩 네. 이것들은 누군가 거기 들어와가지고 임대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2009년, 2010년 뭐 그때 그 부동산 가격, 오피스 가격 그런 게 많이 떨어질 때요.
저 어떤 어르신들이 뭐 아니 돈 많은 사람들의 그 사치인데요. 그 꼬마 빌딩 사가지고 임대 받는 게 예, 그게 그렇게 힘들었다는 겁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임대를 안 주죠. 그래서 가서 전직 뭐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 저 임대인한테 가가지고 돈 내라고 협박도 못 하죠. 예, 그래서 이 관리회사한테 맡겨놨는데요. 네. 그 비용 들어야겠죠. 그래서 결국 보니까 은행 이자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저는 내년 내후년이 다시 그런 사이클이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쪽 시장도 굉장히 내년에 안 좋아질 것이다. 예, 예, 그렇습니다. 당분간. 자, 그럼 이제 좀 글로벌 경제에 좀 넘어와서 중국 경제 위기랑 중국 부동산 버블 이야기도 좀 들리던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좀 심각한 상태인가요, 교수님?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요새 그 네. 블룸버그 컨센서스나 이런 걸 데이터를 많이 보고 네. 예, 각국 경제 동향을 판단하는데요. 네. 내년에 세계 모든 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더 낮게 전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올해 한 1.7% 정도 성장하는데 내년에 0.4, 유럽 마이너스 0.1, 일본 뭐 1% 안팎. 네. 근데 중국은 올해 3.3% 성장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내년에는 대부분의 전망 기간이 4 내지 5%거든요. 네. 중국만 성장률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중국은 올라가나요? 예, 올라간다고 전망하는 그 이유가 뭐니까 주로 중국이 그 소비가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그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엄청난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 밖으로 못 나가겠죠. 네네. 예, 그런데 이제 밖으로 나가게 하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뭐 몇억 명 이런 데이터도 나옵니다. 확진자가 아주 폭증하고 예, 있잖아요. 폭진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확진을 되더라도 나와서 돈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중국 소비가 증가하면서 중국은 유일하게 내년 성장률이 올라갈 나라다. 이렇게 콘센서스가 돼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 물론 저 구조조정을 한번 하긴 해야 됩니다. 지금 기업 부채도 심각하고 은행 부채도 심각하고 예, 그다음에 지방 정부도 좀 부실하거든요. 이런 걸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예, 구조조정 하지 못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이제 구조적으로는 고성장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 성장해봐야지 4 내지 5% 성장일 텐데요. 근데 어떻든 올해보다 내년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어쨌든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가면서 이제 확진자 폭증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봉쇄 정책 때문에 중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세계 증시를 안 좋게 한 게 있으면 이제 좀 이번에 그 완화로 가면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예. 이제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이게 성장률에는 예, 성장률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19년에 1만 달러를 돌파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1만 달러를 돌파하면 소비가 증가합니다. 근데 1만 달러 돌파한 중국의 14억 인구가 그동안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규제를 하나 보니까 돈을 못 썼거든요. 그 돈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면 코로나도 많이 걸리지만은 뭐 소비는 그만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국 경제, 중국의 금융시장도 조금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 중국 경제가 만약에 안 좋아지면 예. 한국도 이 지리적으로 중국과 완전 맞져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실 중국과의 이런 감정이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안 좋게 보지 말자라는 얘기를 누가 하시던데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경제적으로는 사실 중국을 잘 이용해야 되죠.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예, 올해는 저 대중 무역 수적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요.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무역 수적자 중 85%가 중국에서 왔습니다. 흑자율 85%요? 예, 통관 기준으로 흑자 보면 85%가 중국에서 왔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중국에서 돈 많이 벌었는데 예, 중국을 뭐 감정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성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봐야 되죠. 예. 아직도 중국 수출 비중이 우리 수출에서 미국 비중이 15%인데 중국이 26%까지 올라가다가 올해 24% 정도로 떨어졌는데요. 아직도 중국이 우리 최대 수출국이거든요. 그럼 이제 중국이 미중 패권 전쟁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이 이제 중국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건 한국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일까요? 아니면 또 이 양국 간의 갈등으로 한국 기업이 또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을까요? 사실 우리 저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지나치게 좀 미국 편향적인 것 같은데요. 저 우리 기업들이 대응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IRA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그 자기 나라 뭐 멕시코에서 뭐 이런 생산한 자동차만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차가 좀 미국의 자동차 공장 많이 시키려 했는데 그걸 멕시코로 옮겨버리겠다. 아, 현대차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정치인들보다 기업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 가운데 그래도 잘 될 나라가 아세안 국가들이거든요. 인도 같은 나라. 왜냐면 인도, 중국의 생산 기지가 예, 인도로 간다는 인도, 뜻인 건가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데로 가거든요. 네. 근데 우리 수출 비중 보니까 그런 나라도 아세안이라고 그러는데 아세안 수출 비중이 2000년에 10% 했는데 올해 보니까 19%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많이 올랐네요. 예, 우리 아세안 비중이 미국보다도 유럽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세안 시장을 잘 활용하면요. 네. 우리 경제성이 어느 정도 유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세안 대부분의 국가가 자동차 생산 안 하죠. 가전제품 생산 안 하죠. 우리 자동차 가전제품 그쪽으로 얼마든지 수출할 수가 있죠. 거기 소득이 늘어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보다는 뭐 그동안 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세안이 상대적으로 별로 큰 시각을 뭐 우리가 못 가졌는데 그쪽으로 많이 저 기업인들도 관심 가져야 되고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야 되는 국가가 뭐 인도라든가 베트남 이런 데라면 인도. 희생양이 되는 나라는 좀 어디일까요? 어디가 좀 피해를 보득할까요? 상대적으로 이제 피해를 보는 나라가 뭐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은 우리 기업들도 중국에 그동안 많이 투자했는데 네. 지금 우리 기업들 중국에 투자하는 데는 거의 신규 투자하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 기업들이 지금 베트남으로 가고 인도네시아, 인도로 가거든요. 네. 예, 상대적으로 아시안 국가들이 성장한 만큼 중국 경제 성장률은 낮아질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뭐 극단적인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건 14억 인구가 이제 소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중국은 이제 4% 잘하면 5%. 네. 저는 그 질적 성장 국면이라고 보는데요. 예, 중국은 그런 과정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 G2 미국과 중국에서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중국이 미국을 제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분들이 코멘트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실제로도 있나요? 아, 있죠. 그러니까 IMF가 지금 2027년까지 뭐 세계 전망을 해놨거든요. 네. 예, 그런데 세계 GDP에서 중국이 2001년에 세계 무역기구 가입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가입시켜줘가지고 중국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미국으로 수출해 주니까 저 얼마치에 진열된 상품 절반 이상 중국산이라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중국이 물건도 싸게 공급해줘 중국이 돈 벌어가지고 미국 국채 사주니까 금리도 낮고 집값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굉장히 좋아졌어. 예, 그런데 2001년에 미국이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이 32%였었어요. 네. 근데 2021년에 24%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중국은 2001년 4%에서 2021년 18%로 늘어납니다. 아 진짜 그만큼요? 예,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죠. 네. 근데 이런 추세로 간다면요. 예, 제가 중국의 명목 성장률은 6%. 네. 그러니까 실질 4%, 물가 2%. 예, 그 다음에 미국은 4%. 미국 4%면 높은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6%, 미국이 4% 성장한다면요. 2030년 가면은 중국하고 미국 GDP가 똑같아집니다. 근데 그거를 최근에 뭐 여러 연구기관에서 중국 성장률이 많이 낮아지고 중국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그게 2030년인데 2035년으로 연장될 것이다. 뭐 그런 요새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제가 이렇게 6%, 4% 가정하면 2030년 되면 미중 GDP가 똑같아져 버리거든요. 2030년 때부터. 예, 그때 두 나라가 똑같이 22%가 됩니다. 네. 미국은 24에서 22로 줄어들고 네. 중국은 18에서 22로 늘어나는 거죠. 네. 그 이후로 순위가 바뀔 수도. 그렇죠. 그 이후로는 이제 순위가 바뀌는 거죠. 그게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의 아마 본질 중에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저희 한국은 정말 그 양쪽에서 줄다리기를 굉장히 잘 해야 되는 거네요. 잘 해야 되죠. 특히 정치인들이 잘 해야 되고요. 근데 저도 뭐 대기업 사회이사도 해봤지만은 기업들이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돈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렇죠. 기업들은 돈이 걸려 있으니까. 그냥 저는 뭐 정부에서 정말 기업들 가만 놔두고 사회 하부죠, R&D 이런 게 투자하면 많이 좀 지원해주고 그러면 저는 기업들이 아주 잘할 것 같아요, 우리 기업들이. 예. 그러면 이제 교수님 주변에 이제 알고 계시는 부자분들은 요즘에는 어떤 재테크를 혹시 하고 계신가요? 요즘에 진짜 재테크 할 게 없는 세상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예, 저는 부자들 뭐 만날 때마다 채권 사시라고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자들은 채권 사셨고요. 뭐 부자들은 또 위험한 거는 돈을 지키는 게 또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 10년짜리
혹은 30년짜리 이렇게 긴 거 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실제로 그런 채권을 많이 사셨고요. 예, 그 다음에 일부 금융회사들도 올해 9월부터 적극적으로 그 채권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떤 뭐 증권회사가 뭐 부산, 대구 같은 이런 뭐 지방도시 서울에서 아주 저 부자들, 고액 고객들 그 모셔놓고 채권 투자라고 권유하는데 이제 저보다 강의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저 채권 투자하라고 권유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요새 그 채권을 많이 좀 사시는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이 채권 투자를 권유하시는 이유는? 금리가 떨어진다. 내년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 실질 잠재 성장을 추정해 보니까요. 지금 2%에서 1% 후반으로 진입하는 과정이에요. 경제 성장률이 1% 후반인데 금리가 오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저는 금리는 떨어진다. 예. 그리고 저는 젊은 분일수록 원금을 지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젊은 분들은 채권 사봤자 이자 뭐 잘해봐요 5%. 뭐 시세차익 늘어도 채권 투자는 거의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젊을 때는 일단 원금은 지키고 원금을 좀 키워놔야 된다. 그래야지 투자할 돈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처음부터 주식시장 뛰어들어가지고 물론 그 잘하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뭐 올해 작년 하반기 올해는 지금 돈을 많이 잃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투자할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분들도 채권 투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채권 투자해가지고 좀 더 불어나고 그다음에 일하면서 월급 받아 좀 더 모으면은 그게 이제 주식 투자할 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교수님은 2023년 돈이 어디로 이동하고 부의 시그널은 무엇에 있다고 여쭤보면 채권이라고 답해 주실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걸 답해 주실까요? 이제 그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 1분기에는. 그동안 제가 올 하반기부터는 계속 저 채권 좀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내년 1분기 가가지고는 주가가 얼마까지 떨어질지 모르는데 한번 좀 많이 떨어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주식을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내년 1분기에는 주식 비중을 좀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회인 분들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해당될 텐데 요즘 현금 가진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렇죠. 그게 이제 늘 문제죠. 늘 바닥에 되면 현금이 없으면 예, 그렇습니다. 쳐다봐야 되는. 그래서 저는 투자에서 아까 말씀드린 리스크하고 수익률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가 하락 국면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잘 했어야죠. 리스크 관리라는 게 결국 현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요새 같은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써지고 더 떨어질 때 현금 가지고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으시겠죠. 너무 기분이 좋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현금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죠. 우리 국민연금은요, 주식 투자 수익률이 연평균 10% 정도 돼요. 엄청 높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월급 받으면 매달 국민연금 내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매달 주식 살 수 있는 돈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은 싸게 살 수 있고. 예, 예를 들어서 해외 주식 비중이 27%, 국내 주식 27% 이렇게 맡겨놨다면 주가가 떨어지면 비중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는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근데 주식을 살 돈이 매월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개인한테는 사실 이런 거 어려운 시기가 오면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예, 현금이 없다는 게 좀 가장 안타깝죠. 예. 현금은 아무래도 고점일 때 내가 리스크 관리해서 준비하신 분이 가질 수 있는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번 위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자산 부불이 올 수 있는지랑 이번 위기 때 우리는 지금 뭘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 지난 거 2020년, 2021년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하죠.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9년에 우리 주식 투자 인구가 600만 명이 약간 넘었었는데요. 작년 보니까 1,30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2배 이상이 주식시장에 참여한 거죠. 네,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시장을 떠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아쉬워요. 뭐 작년에는 코스피가 제가 평가하는 명목 GDP, 일평균 수출 금액, 그 다음에 유동성 이런 거에 비해서 20-30% 가대평가됐거든요. 지금 그런 거로 평가해보면 20-30% 가소평가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주식시장 오히려 더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로버트 실러 교수 앞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게 금융 민주주의더라고요. 금융으로 국민들이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늘 금융이란 게 어떻습니까? 어려운 시기에는 자산가격이 떨어지니까 돈이 있는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떨어져도 자산 가격이 떨어져도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빈부격차가 더 커지잖아요. 빈부격차가 더 커지죠. 네, 그래서 이분이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금융 민주주의를 달성할까. 그냥 금융으로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현금을 별로 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늘 좀
내다보면서 이런 의미에서 저는 거시경제 공부를 꼭 하셔야 된다고 그럽니다. 제가 처음에 선행주 순환변동체하고 유동성 두 가지는 꼭 보자. 그게 2021년 하반기부터 선행주도 떨어지고 유동성도 축소되기 시작했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현금 비중 많이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너무 좋은 이야기만 많이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저는 꼭 그 거시경제 흐름을 아시면은 적절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자산가액이 싸졌을 때 살 수 있는 현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든 지금 저는 자산가액이 지금 많이 주가가 특히 많이 싸졌으니까 어떻든 금융 주식으로 금융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어디서 돈을 줘달라는 거 그게 참 문제인데. 그리고 지금 절대 주식시장을 떠나지 말자. 예, 저는 떠날 거면 차라리 고점에서 떠났어야 예, 맞습니다. 교수님, 올 한해 2022년 아무래도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 저희 그리고 특히 저희 김작가TV 구독자분들한테 많은 사랑 받으신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신년이니까요. 시청자분들에게 새해 인사만 덕담 마지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김작가 TV에서 뭐 김 작가님뿐만 아니라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리스크 관리 방법을 많이 이야기하셨을 텐데요. 사실 그 동안은 리스크 관리 시점이었었죠. 그런데 저는 2023년부터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리스크보다는 수익률에 초점을 둘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으로 부를 늘릴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김작가 TV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뭐 2023년부터는 종목 간 차별화가 굉장히 심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작가님한테 저 같은 사람 부르지 말고요. 저 종목 업종에 대한 통찰력이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 불러가지고 좀 설명도 많이 드시고요. 여러분도 종목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23년은 정말 종목 간 차별화가 심화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의 기준을 꼭 설정하라는 겁니다. 뭐 제 기준은요,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적정 주가 추정하고, 그 다음에 H필터 가지고 통계적 기법으로 적정 주가 추정해가지고요. 주가 지수가 거기보다 많이 올라가면 주식 비중 줄이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많이 떨어지면 주식 비중 늘리고 그러거든요. 이런 하나 기준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준이 없으면은 또 주가가 여기서 2,600, 2,700 가면은 또 낙관적인 전망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또 거기에 가서 고점에서 주식을 사시게 되거든요. 또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전저점 깰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무서워서 주식을 못 삽니다. 저는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2,200 뭐 그 밑으로 갈 수 있으면, 그러면 제 기준에 비해서는 주식이 아주 싸지는 거거든요. 이럴 때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이죠. 어떤 기준을 한번 마련해 놓으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3년 주식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종목 간 차별화가 굉장히 심화되는 시기다. 그래서 공부하시고 종목을 잘 고르시면요, 부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회 잘 활용하셔가지고 부를 좀 많이 늘리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2년 마지막 교수님 덕분에 우리에게 투자의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준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과는 또 신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김영혁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